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준범이라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실제 그 부정맥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그 심전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 또는 이제 기구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흔하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이제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 이제 스마트워치를 보통 하나 정도씩은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실제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스마트워치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라든지 또는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심전도를 활용한 이제 부정맥 진단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심장질환,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심전도만 가지고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 심전도가 활용이 되는 거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심전도에만 국한을 해서 이제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상적인 데이터들,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나이, 뭐 성별, 가족력, 현재 먹고 있는 약들 또는 뭐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임상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임상 데이터들이 전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40세 이상이 되면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건강검진 문진표를 대부분 작성하셨을 겁니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과거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그리고 술, 담배는 어느 정도 피우는지, 우리가 이제 아무런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데이터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한 명 한 명이 모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임상 데이터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런 주관적으로 이제 서술한 데이터를 가지고는 이제 분석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건강검진 데이터들을 보시면 이렇게 설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정도를 나타낼 때 뭐 많이 아프다, 적게 아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수치로서 나타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에서 10 정도를 통증을 디스크립션을 할 때 내 통증은 뭐 10이다 또는 8이다 이렇게 이제 수치형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면 뭐 과거력이라든지 담배를 피웠다든지 뭐 음주를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운동 여부도 운동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아니라 이제 각각의 단계를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정형화되어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것들을 의료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혈액 검사 데이터들은 당연히 수치 데이터니까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임상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혈액 검사 데이터들, 약의 복용력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병의 진행을 예측하는데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분석을 해봤고요. 약 한 51만 명의 이런 앞서 보여드린 건강검진 수치형 데이터들을 가지고 심혈관 질환이 앞으로 2년 또는 10년 이후에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데이터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나이, 성별과 같은 데이터, 그리고 혈액검사 데이터, 이런 것들은 다 수치형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력들, 뭐 암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되겠고, 과거력에서 이제 드시고 있던 약들, 이런 것들을 다 수치화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이후 2년 이내에 어떤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통계와 통계적인 분석과 비슷하게 인공지능을 분석을 했을 때에도 이제 예측력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여기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병의 예측을 나타내는 예측 인자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2년 이후에 심혈관 질환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이제 예측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걸 이제 ROC 커브라고 하는데, 보시면 대략 한 90, 80에서 90% 정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걸로 나왔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10년 이내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을 보통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논문을 리비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리뷰어들이 10년 예측 모델을 좀 만들어 보라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2년보다는 오히려 10년 예측 모델은 조금 더 예측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제 오늘 건강검진한 데이터가 1년 또는 2년 이후에 결과값을 예측하는 데는 가까울수록 예측력이 높아지지만 10년 정도라고 하면은 중간에 이제 다른 요소들이 계속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피웠다고 해도 10년 이내에는 또 끊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예측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이런 수치형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이 환자분들이 이제 건강검진 이후에 이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될 확률들을 비교적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 90%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90% 이상에서 그 값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방법들, 인공지능을 쓰지 않더라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모델이 이제 결과값을, 즉 병의 예측을 하는 거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왜 병이 생겼는지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보통 블랙박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병의 예측을 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병이 생겼는지를 아는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를 알아야 원인이 되는 것들을 치료함으로써 병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기존의 통계적인 분석과는 달리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관련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정확도를 높여서 지금의 현상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떤 병이 생기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생겼는지를 이제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이제 통계적인 방법, 그 다음에 전향적인 연구를 거기다 이제 가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종류의 데이터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상 데이터라든지 임상 경과라든지 또는 뭐 심전도 데이터,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 데이터들을 믹스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심혈관 질환, 여러 가지 질환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한계는 대부분은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존에 좀 드물었던 병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병들, 또는 이제 새롭게 최근에 밝혀진 병들에 대해서는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종류의 의료 데이터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의료 데이터를 이제 합치는, 믹스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각각의 의료 데이터들은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표준화하고 이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로 가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또는 기존의 이제 수치형 데이터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층을 쌓듯이 또는 이제 믹스업 하면서 하나의 결과값을 도출해내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보고한 데이터처럼 이렇게 하나의 환자분이 나이, 성별,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임상 데이터에다가 심전도 데이터, 그리고 이런 심장 MRI와 같은 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이제 병의 예측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임상 경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한 종류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제 병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로는 이제 병원에 오시면 보통은 이제 한 가지 검사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먼저는 의사분을 보고 이제 병력을 얘기하고요.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과거력이 무엇인지, 약을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또는 이제 심전도를 찍게 되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병을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제 병원마다 다 다르고 검사 종류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자의 이제 요즘 익명화 데이터 보안 때문에 익명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런 데이터들을 합치는 퓨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전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텐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모을 수 있는 의료 데이터, 즉 손목시계라든지 병원에 가서 쉽게 찍을 수 있는 12리드 심전도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GE에서 심전도를 찍었다든지 쉽게는 애플워치를 갖고 있는지 뭐 갤럭시 워치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동일한 종류의 심전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저장되는 형태나 보관되는 형식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애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애플 생태계 안에서만 생활을 하지 그 외에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는 활용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병원에서 어떤 종류의 기계로 이제 검사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하나로 표준화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어떤 사람이 그 데이터에 접근하더라도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의 표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기계, 다양한 종류의 병원에서 데이터가 업로드 되더라도 이런 심전도 데이터들이 하나의 표준화된 툴로서 저장이 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분석을 하든 그 결과값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동일한 결과로 이제 모든 사람이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보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익명화 과정과 보안 이것들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저도 이제 임상적인 이제 심전도 연구라든지 인공지능 연구를 할 때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인데 이런 이제 데이터의 표준화, 익명화를 통해서 모아진 데이터를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에서 뭐 어떤 캔서를 디텍션 한다든지 심전도에서 부정맥을 진단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할 때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은 이제 피지션, 의료인들이 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모으고 직접 접근하는 사람들은 직접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언맷 니드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앞서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들을 활용하는 피지션들에게 과연 이게 필요한 부분들인지 병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과연 필요한 건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그 데이터를 대여를 해줘야 됩니다. 본인의 심전도나 본인의 바이탈 사인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업로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매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워치를 착용을 해줘야 되고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줘야 되고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이제 동원이 되어야만 이 데이터들이 업로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근성이라든지 앱을 관리하기 또는 이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박자를 맞추어야만 이제 전반적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을 하고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국책 연구들을 보면 제가 아까 표시했던 이런 데이터의 표준화, 그리고 익명화, 그리고 기업과 의료인, 그리고 환자 사이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각각의 연구 과제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테마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 심전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대규모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영상이라든지 임상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분야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심장에서 나오는 신호, 전기 신호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는 이렇게 이제 12개의 리드, 심장은 이제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12개의 벡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 장의 종이에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2, 3라고 한 리드가 있고요. V1부터 V6까지 이제 프리코디알 리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합한 벡터를 통해서 총 12개의 방향성을 가진 벡터를 이제 데이터로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12리드 심전도라고 하는데요. 보통 병원에 오시면 10초간 잠깐 찍는 심전도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거를 하나의 그림 형태로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보통 이미지 형식으로 뭐 CN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거를 그림으로서 분석을 하게 되면 저희도 해봤지만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심전도를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정확하게 심전도로 보이지만 이제 확대를 하면 이게 해상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계단 형식의 이런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를 저장하는 이제 로우 데이터, 보통 이제 XML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형식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 이 심장에서 나오는 이 웨이브들을 하나의 수치형, 디지털화된 수치형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GE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회사에서도 각자 나름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료용 데이터들이 각각의 다른 벤더에서 측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표준화 과정과 익명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제 어디서든 분석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리드 심전도는 이렇게 환자분이 누워서 찍게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또 다른 형태로 이제 홀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24시간 동안 환자분이 이제 몸에다가 이제 벡터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패치를 붙이게 되고, 이 데이터가 이제 소형 저장 용기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장기간의 심전도를 이제 저장하는 형식이 있고요. 또는 이제 몸 안에다가 이제 이식을 함으로써 이제 싱글 리드 심전도, 단채널 심전도가 여기에 저장되는 형식으로 이제 심전도 데이터를 얻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심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레코멘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서만 심전도를 찍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면 기회검진을 통해서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찍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심전도를 찍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단채널 심전도, 싱글 리드 심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목시계 형태의 심전도라든지 또는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찍을 수 있는 심전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XML 형태로 추출하는 것을 표준화 또는 익명화를 거치게 돼서 데이터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2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이제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심전도 데이터를 얻는 것이 최근에는 이제 의료 쪽에서도 이제 기본 검진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싱글 리드 심전도의 단채널 심전도의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가 기존의 12리드 심전도와 비교해서 이제 결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굳이 병원에 가서 의료용 심전도를 찍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심전도를 획득하는 것이 이제 실제 의료의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부정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좀 재미있는 부분이 이런 심전도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찍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레커멘드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환자분들 말고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 또는 고위험 환자군에서는 이제 일상적인 스크리닝, 심전도 스크리닝 활동을 이제 하루에 2번씩 2주 정도는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이제 싱글 리드 심전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리듬, 부정맥 리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싱글 리드 심전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나온 스터디 2가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 스터디라고 이제 워낙 유명한 스터디죠. 그래서 싱글 리드 심전도, 대표적인 이제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이제 부정맥을 진단했던 그룹과 기존에 이제 병원에만 가서 심전도를 통해서 이제 심방세동이란 부정맥을 진단했던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 이제 애플워치를 통해서 이제 알람을 듣고 이제 병원을 방문하고 심전도를 측정을 했던 그룹들이 심방세동이나 이런 뇌졸중, 이런 진단율이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이제 증상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이제 원할 때 집에서든 어디서든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을 해서 이제 부정맥을 진단을 했더니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기존에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찍었던 그룹이고요. 위에는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일주일에 한 적어도 2번 이상은 이제 체크를 함으로써 부정맥을 진단했던 그룹인데, 보시는 것처럼 부정맥의 진단율이 월등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심전도 영상을 보시면 기존의 12리드와 거의 비슷한 P웨이브, QRS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이제 심전도, 12리드 심전도는 심장을 12개의 벡터에서 보여주지만 이런 싱글리드 심전도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노이즈가 있거나 했을 때 판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한계이긴 하지만 실제 부정맥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12리드 심전도에 접근성이 힘든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병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이제 몸에다가 이제 패치를 붙이는 심전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단일 리드 심전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패치를 길게 붙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2주 정도 심전도를 붙였을 때 부정맥이 진단되는 것은 초기 일주일 사이에 대부분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2번을 연속적으로 3개월 간격으로 붙였을 때에도 역시 2번째 붙였을 때보다도 처음 붙였을 때 대부분의 부정맥이 진단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붙이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일주일 정도를 이제 충분히 붙이는 것이 부정맥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더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제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이제 심전도를 체크하는 것이 그냥 증상 없을 때 일주일 정도 계속 붙이고 있는 이제 연속적으로 심전도를 착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맥 진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데이터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이제 12리드 심전도, 그리고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심전도를 붙이는 일주일 정도 붙임으로써 연속적으로 심전도를 측정하는 형태, 아까 말씀드린 요 카디아라고 하는 증상이 있을 때만 이제 간헐적으로 심전도를 측정하는 형태, 이제 현재 이제 심전도에는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기존에 있던 이제 24시간 홀터라든지 12리드 심전도, 이걸 우리가 이제 고식 컨벤셔널 이제
이제 심전도 획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패치형으로 몸에다가 붙임으로써 이제 부정맥을 진단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환자분이 주무시는 시간이나 이런 동안에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한계점이 환자분이 이제 몸에 계속 붙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장기간 붙이긴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동을 해서 이제 몸에 부착을 하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이제 패치형에 비해서 장기간 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동안 생각이 날 때마다 계속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이제 현재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심전도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부정맥,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심방세동인데 이 세 가지 형태의 심전도 중에서 부정맥을 진단하는데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향적인 연구를 지금 9개 기관에서 무작위 배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0명 정도 환자 대상군이고 각 그룹마다 이제 컨벤셔널한 이제 12리드 심전도와 홀터군이 200명이고요. 패치형이 200명,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간헐적인 심전도 측정 이게 200명 군으로 해서 현재 이제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정도에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되면 실제 부정맥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개의 형태의 심전도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용성이 높은지에 대한 결과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전도 형태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12리드 심전도 외에도 이런 워치형 또는 아까 말씀드린 간헐적 심전도 형태, 그 다음에 패치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단순히 이제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이제 심전도의 XML 파일, 로우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실제 분석을 하는 알고리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부분들이 심전도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형태가 계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이 변화한다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사람에서 아침에 찍은 심전도와 점심에 찍은 심전도 또는 내일 찍은 심전도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검사 결과가 오늘 검사한 거랑 내일 검사한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듯이 심전도도 계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심전도를 연속적으로 계속 찍고 그 데이터를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년 전이죠. 이제 란셋에 퍼블리시된 데이터가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심방세동이라는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심방세동이 도큐멘트된 이제 출력이 된 심전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정상 심전도가 나오고 중간에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이 몇 시간 또는 수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으로 확 전환이 되고 나면 심전도를 찍었을 때는 정상 심전도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정상 심전도를 바탕으로 이 부정맥이 발생하는 것들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제작을 했습니다. 즉 발작성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이제 정상일 때에도 뭔가 알 수 없는 형태학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약 100만 장의 심전도 20만 명의 환자분들을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서 예측된 결과는 놀랍게도 한 90% 정도 예측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심전도를 바탕으로 이제 부정맥이 생길지를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을 때 약 90% 정도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을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슷한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미국 서양인 데이터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2개 멀티센터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대 목동병원과 이제 서울병원 그리고 이제 세종병원에서도 조금 도움을 주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G에서 나온 심전도를 바탕으로 이제 XML 파일을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상 심전도를 바탕으로 이 환자분이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이 발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기본적인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 심전도를 기준으로 앞뒤 30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윈도우 사이즈라고 정의를 했는데 30일 이내에 심방세동이 발생을 하면 이걸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병적으로 정의를 한 건 아니고요. 연구를 위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심전도를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의 케이스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피리어드를 한 달 또는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이제 데이터를 셀렉션을 했고요. 한 달짜리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좀 적어서 약 3,000명, 3,000명으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6개월 이내에 정상을 중심으로 심방세동이 발생한 군은 약 4,500명씩 두 군. 이제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한 달 정도 윈도우 안에 부정맥 심방세동이 발생할 확률은 좀 작게 나오긴 했지만 예측력이 한 7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란셋에 나왔던 데이터가 약 100만 장 정도의 데이터의 심전도였는데 저희는 약 6,000장 정도의 데이터만으로도 한 80% 정도 예측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나온 거는 약 80% 중반 정도까지 예측력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전향적인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까지 만들어진 약 85에서 90% 예측 모델을 가지고 실제 환자분들이 내원했을 때 정상 심전도를 가지고 이제 이분이 한 달 또는 3개월 이내에 발작성 심방세동이 생길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전향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IRB라든지 이런 것들 과정을 진행을 하고 완료가 되는 대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까는 이제 연구 결과를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하대 백용수 교수님께서 제공을 해주셨고요. 실제 62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실제 환자분이셨고 건강검진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무 증상이 없었죠. 그래서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심전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넣고 분석을 했더니 부정맥이 심방세동이 발생할 확률이 62%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동일한 환자분이 이제 응급실에 내원했고 그때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두근거림 증상이 있었고요. 이때는 심방세동이 진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작성이다 보니까 이제 곧 정상으로 회복이 됐고요. 이때 정상 심전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은 알고리즘을 돌렸더니 동일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심전도에서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이 발생할 확률이 약 100%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정확도가 앞으로 있을 전향적 연구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된다면 실제 이제 임상적으로 발작성 심방세동을 진단하는데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실제 외래나 응급실에서 찍은 12리드 심전도에서 알고리즘상 발작성 심방세동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싱글리드 심전도를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착용을 하게 함으로써 실제 병을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부정맥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심방세동에 대한 이슈가 가장 높고요. 그에 대한 이유는 심방세동이라는 것이 워낙 흔한 잘 알려진 부정맥이기도 하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방세동을 진단하는 이제 심전도는 현재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12리드 심전도와 홀터와 같은 이제 고식적인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싱글리드 심전도, 그것도 이제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패치형, 그리고 간헐적인 심전도 형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들은 모두 이제 이미지 파일뿐 아니라 XML 파일로도 저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의 표준화, 그 다음에 익명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실제 영상 이미지보다는 이제 XML 파일로 잘 구현할 수 있는 이제 벤더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제작된 모델을 실제 임상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과관계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향적 연구가 그 이후에 동반되어야만 실제 임상에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